안녕하세요. 가정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 그리고 그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8대 권리 그리고 소비자가 생각해줘야 할 5대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잠깐 상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학습은 이제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소비자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비자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실제로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실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구매 의사결정 과정, 합리적인 소비, 생활, 내용 공부하면서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과제 제출을 안 하고 수업 영상만 들었습니다. 각 반에 10명 이하 정도의 학생들이 활동지 제출을 했는데요. 본인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다면 활동지를 잘 작성을 했을 텐데 이렇게 활동지를 안 내는 거 보면 실제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잘 듣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잘 듣고 실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제 제출이 이 정도로 안 되는 걸 보면 여러분들 그냥 다 인터넷 틀어놓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학교에서 등교 수업 때와 마찬가지로 잘 수강을 좀 해주시고요. 과제 제출도 꼼꼼히 해서 내가 수업을 실제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과제를 잘 제출해야지 그 내용이 누가 기록이 다 되는 것이니까요. 과제를 빠뜨리지 않고 활동지 제출해달라는 것들은 제출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지난 시간에 나는 과제 제출을 까먹었다 하는 학생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클래스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니 과제 제출방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대신 우리 등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활동지를 작성했던 학생들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제 잠깐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한글 파일로 올려줬을 때 아주 잘 한글을 잘 작성해서 글을 쓰고 화살표까지 연결을 잘 해준 친구도 있는 반면 여기 부분을 화살표 하는 부분을 빼먹고 연결을 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서 거기에 글을 적고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해 주었는데 요렇게는 글씨가 잘 보여요. 사진에 글씨가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이 활동지 자체를 그냥 찍는 게 아니라요. 활동지에 글씨를 제대로 썼는지, 글을 맞춰서 썼는지, 그리고 답안을 잘 작성했는지,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도 5단계 빠뜨리지 않고 또는 틀리지 않고 썼는지 그것을 보기 위함이니까요.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해줄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진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가 아주 열심히 잘 적어줬고 실제로도 여기에 그 재미있는 가정 활동에서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서 물건 구매하는 단계까지 잘 써줬는데 이것도 이제 본인이 만들어서 그 제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하에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 단계를 잘 작성해 주었는데요. 글씨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작성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서 이 학생이 이 모범 노트를 구입을 하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글씨 확인이 안 돼서 제대로 읽어볼 수가 없었다는 점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과제 제출할 때가 있을 때는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게끔 꼭 가까이서 찍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져갔을 때 카메라가 정확하게 그 정확도를 좀 렌즈를 조절해서 글씨를 읽어주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렌즈 조리개를 좀 조절해서 찍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이 글씨를 잘 볼 수 있겠죠? 자, 앞장의 내용들을 잘 작성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서 물건 구입하는 단계를 한번 써보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해줬습니다. 친구들한테, 친구나 가족한테서 얻은 정보, 나는 운동화를 사려고 하는데 정보의 원천을 비교해서 잘 작성했어요. 친구들은 어글리슈가 유행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광고, 사업자,
한테서 들은 내용은 이제 밑창이 두꺼운 운동화가 좋다는 광고나 아니면 판매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스마트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정보원에서 정보를 얻었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요. 달리기, 걷기 운동부터 일상생활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에 관한 내용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았고, 그래서 대안들을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떠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내가 사고 싶은 운동화를 팔고 있나 해서 찾아가 보니 디스커버리에서도 어글리 슈즈를 팔고, 아디다스에선 이제 스니커즈를 팔고, 나이키에서는 또 무슨 운동화를 팔고, 이것들을 금액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1순위 친구한테 추천받은 이 슈즈, 그리고 하얀색 색깔이 마음에 듦, 하얀색 여기 깔끔한 편이었죠. 그리고 이제 금액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간 가격 정도에서 가격을 책정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품질 인증 마크까지 있는, 품질 보증까지 되는 상품을 1순위로 우선순위에 두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네요. 네.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이 친구한테, 똑같은 친구에게 정보에 대한 내용을 얻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 친구가 산 제품이 하자가 없고 나한테도 만족을 줬으면 아마 다음번에 물건을 살 때도 친구나 가족에게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는 원천 3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자전거가 타고 싶어서, 보통은 친구들한테서 얻는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우리 학생들은 따로 광고를 보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직접 사용해본 후기,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거,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삽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매원들은 이 입소문 내는 것에 홍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인터넷 블로그 같은 거, 그 블로그 체험단, 또 블로그 후기, 이러한 사람들의 알바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쓴 글처럼 글을 써서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좀 더 친근감이 다가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친구도 대안평가를 아주 잘 해주었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우선순위에 둬서 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언젠간 구매하겠죠. 자, 이거 구매하려면 금액이 꽤 높아요. 지금부터 이 금액을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의사결정 과정을 정했다면 이 금액을 이제 비교를 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또 소비, 경제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용돈 받는 것을 조금 사용을 덜해서 용돈을 좀 더 모아 놓는다던가, 아니면 심부름 같은 걸 해서 용돈을 좀 더 많이 받는다던가 하는 이런 계획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은 정말 성실히 잘 작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과제 제출을 했는데 내용을 하나도 없이 그냥 제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댓글을 달았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기 활동지 제출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체크해서 다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과자 뒷면에 제공되는 이 식품 표시 사항은 소비자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 팔 때 권리 배웠었죠. 그 중에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또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알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선택할 권리를 또한 주는 것이겠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노트북을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물건 구입한 지 일주일 만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피해 보상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상을 해주지 않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비자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의 학습 목표는 소비자 문제와 해결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자, 소비자 문제란 방금 설명을 했어요. 소비자 문제란 무엇이냐?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또는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거나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소비자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 소비자 문제에는 문제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안전할 권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은 거죠. 그래서 상품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너무 날카롭게 만들어서 내 손이 가위 아래 베어버렸어요. 또는 상품 포장을 뜯는 도중에 내가 다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샴푸가 아니라 참치캔 알죠? 참치캔을 뜯다가 그 날카로운 날에 베어서 많이들 손이 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비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 베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캡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참치캔 또는 스팸캔 이런 거 뜯을 때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럴 때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잘못된 정보예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3주 만에 여드름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장 광고죠.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그것도 소비자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당한 거래상의 문제. 헬스클럽에서 많이 발생하죠. 헬스클럽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진 않겠지만 이제 헬스클럽 운동을 하려고 내가 헬스클럽을 끊으면 보통 헬스클럽은 12개월로 선결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면 해지를 안 해줘요. 위약금이 발생하고요. 그럴 경우에 부당한 거래죠. 내가 이사 가서 여기 헬스클럽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헬스장에 가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중도 해지 안 된다고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 부당한 거래상의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택의 제한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은 245인데 어떤 운동화계에서는 240하고 250만 나오거나 10단위로 신발이 나오게 되면 내가 245발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발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발 아프게 작은 신발을 신거나 아니면 좀 더 크게 헐떡거리면서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우리 선택할 권리가 있었는데 선택의 제한성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환경오염의 문제죠. 요즘 과자들 아주 과대포장 많습니다. 근데 그 과대포장 자기네들은 금액을 올렸으니까 크기가 줄여 보이면 안 되니까 그 과자 봉지 안에 무슨 가스를 많이 넣는다던가 아니면 박스 안에 또 박스, 그 다음에 또 비닐 포장 이런 식으로 포장을 많이 해서 더 부풀어 보이게 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환경오염이 심해지죠. 굳이 그런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과대 포장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소비자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 제일 많겠죠. 환불 교환 안 된다고요? 자기네들은 환불 교환 안 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안 해주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뒤에서 나옵니다. 자,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다양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냐? 일단 먼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스마트폰을 샀는데 자꾸 꺼져. 어떻게 하지? 일단 판매자한테 한번 가봐. 내가 구입한 구입처에 가는 겁니다. 대리점에 가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환불 안 돼요. 이러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요? 고객 상담실에 불만 편지나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래요. 내용 증명이 무엇일까요? 이거 한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이 내용 증명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된대요. 내용 증명서를 작성해서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환불 교환을 해주지 않겠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단체나 한국소비자원회에 의뢰해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자신의 합의를 이루게끔 원만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 됐다. 그럼 마지막은 이제 법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해결 절차 첫 번째, 제조자나 판매자를 통한 해결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 판매처에 갔는데도 안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고, 세 번째로 그래도 안 됐다 하면 이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한 조정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절차상에 따라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판매자, 그 다음 소비자 단체, 그 다음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그 다음은 법원,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용 증명이라는 게 나왔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에는 내용 증명서 작성해서 보내는 게 있고요. 청약 철회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제도 이름 중에서는 청약 철회 제도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일단 사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물건들 많이 사죠. 인터넷에서 사는 경우에는 보통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에 청약 철회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물품 구입 후에 고객이 단순 변심이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청약 철회 제도인데요. 자, 방문 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일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4일, 그리고 전자상거래 판매일 경우, 이건 인터넷 판매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전자상거래라고 하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7일 이내에 취소를 할 수 있고,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에는 14일, 그리고 이제 할부거래, 카드로 해서 할부거래 하는 경우들 있죠. 아니면 12개월 약정을 해서 다달이 납부를 하는 경우, 다달이 학습지를 받아서 한 달로 결제하는 경우들이 할부거래인데요. 그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안 해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도 그 정보를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 처음에 살 때 그러한 내용들은 잘 확인을 해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도 청약 철회 그냥 전화로만 해서 내가 물건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전혀 그 다음에 대처를 안 해준다.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냐?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에서 이 사람이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제도인데요. 인터넷으로 접수도 할 수 있고요.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서 이 내용 증명 카테고리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용 증명서라고 해서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편으로 보낼 때는 내가 하나 가지고 있을 거, 그리고 우체국이 보관할 거, 사업자에게 발송할 거, 총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내용 증명서를 작성을 할 수 있고, 또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 증명서 양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주소, 연락처, 성함을 자세히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품명과 계약 금액, 자세한 내가 물건 구매한 금액들, 계약일, 날짜를 잘 써주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작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서화가 돼서 나중에 법적인 시비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냥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왜까지 써도 되겠지만 언제 그렇게 구매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써줘야 되고, 언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내가 이거를 교환해야 되는 사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본인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부서뜨려서 하자가 난 게 아니라 애초에 물건 구매할 때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사진 촬영 같은 것을 하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고요. 그 날짜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증명서 작성하는 거에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의류를 반품하는 요청서를 작성한 예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수신자, 누가 받을 것인지 주소랑 업체명, 전화번호 자세히 쓰고, 발신자, 내가 계약자죠. 자세히 써서 계약 일자, 어떤 물품, 계약 금액, 현금 샀는지, 신용카드 샀다면 할부는 몇 개월 했는지까지 자세히 적어주시고, 사유를 육하원칙에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게 내용 증명이에요. 자, 청약 철회를 할 때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내용 증명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영상 하나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소비생활정보망이라는 유튜브 자료에서 찾아왔고요. 거래를 하다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약 5분짜리의 영상입니다. 자, 영상에서 에스크로 제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에스크로 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에스크로 제도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그 돈을 판매자에게 보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갑자기 붕 떠버리는 거예요. 돈은 입금시켰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아주 완전 다른 상품 또는 저급의 그러한 저품질의 물건을 그냥 보내버린다던가 중고 같은 물건을 보낸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판매자에게 돈을 이미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걸 환불받을 수가 없어요. 판매자가 잠수를 타면.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 에스크로라는 제3자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보내주면 그때 그 에스크로 제3자가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현재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하고 돈을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바로 판매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 측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한 상품 받고 나서 구매 확정 눌러주세요 하면서 구매 확정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래서 구매 확정을 눌렀을 경우에 실제로 물건을 받았구나. 그리고 택배 송장 번호로 추적이 되니까 물건을 받았구나. 그게 확인이 되면 판매자에게 그때 돈을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물건은 계속 구매를 해야 해요. 소비자 계속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소비자로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요. 그때 도움받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어디서 하느냐? 한국소비자원에 연결되어 있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다양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혹시 나중에라도 소비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가 내용 증명도 보냈고 청약 철회도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 이 소비자상담센터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법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상담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소비자 문제와 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렴풋이라도 내용이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윤리적인 소비와 관련해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